알릴레오 유. 예, 얼마 전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분들하고 사이에 오간 문답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 저처럼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떠올리고 보니까 지난 주말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더군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그 김영민 교수가 낸 책이 제목이 좀 특이해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상한 제목인데 거기 글 중에 하나가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런 글이 있었는데 참 아주 그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영민 교수가 이 추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할 때는 되게 위기일 때가 많다고 그렇게 써놨더군요. 지금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좋은 질문이 참 찾아보기 어렵게 된 탓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명해지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사 내비게이터 금요일 자정의 시사 교양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오늘의 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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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예,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알릴레오를 1월 4일 자정에 올렸는데요. 그 사이에 한 2주일 정도 시간이 갔습니다. 녹화 시점에서 보면 한 열흘 정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대박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전 잘 못 느끼겠고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데이터 전문가이고 네. 또 가끔 종종 공동 진행자 역할도 하시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좀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네. 본부장이 아니고 소장이 됐어요? 저도 이제 알릴래요. 제 소속이 변경된 걸 알릴래요. 네. 네. 좀 더 많은 데이터 분석을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더 신랄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 영역이 되겠는데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인사이트 K. 네, 제가 독립했습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일자리인데 제 일자리도 너무 중요해가지고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장부터 멘트 좋습니다. 네. 우리 알릴레오에 관한 데이터 좀 챙겨보셨어요? 네, 역시 데이터를 제가 외면하면 안 되니까 프로그램 시작하기 직전인데요.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 이 구독자가 우리 이 알릴레오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10,000명도 채 안 됐거든요. 예고편 나가기 전에. 네, 근데 지금 짜잔 60만을 넘어섰습니다. 네, 63만? 네, 그 정도 되고요. 이 팟빵에서도 10만 명이 알릴레오를 구독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팟빵 정말 빵 터졌습니다, 우리. 네, 팟빵. 거기도 데이터가 나왔나요? 그럼요. 네, 10만 명이 이 알릴레오를 구독하는 걸로 나오고요. 조회수도 엄청나고요. 이 알릴레오와 고칠레오 이 각 두 편의 유튜브 조회수를 합하면 이 500만이 한참 넘는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1,000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1,000만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000만 뭐 돌파하면 이사장님 뭐 공약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보여주겠다. 우리는 그런 영업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우리는 전공법으로. 뿜뿜 댄스라도. 네. 근데 그나저나 댓글은 좀 보셨습니까? 공부가 된다 그런 반응이 그러니까요. 저는 제일 좋았어요. 네, 정말 다 살펴보셨어요? 관련 주제에 대해서 제가 또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뉴스 또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 이야기대로 깜짝 그런 논란을 상하게 벌어졌는데 뭐 댓글들을 보면 차 세워놓고 끝까지 들었다. 그다음에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낫다. 또 뭐 품격이 있다, 고급지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거 광고주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건 알릴레오 앞에 나오는 광고는 넘기지 않고 끝까지 본다. 네. 그래야 알릴레오에 그 광고 수입이 생기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광고 주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보냐 중에 그래서 좀 매일 해달라. 네. 좀 편성 방식을 바꿔달라.
이런 열화와 같은 요청이 댓글에 나왔는데 어떻게 좀 바꾸실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가 그 알릴레오 1편, 2편은 하루에 녹화해서 그 일주일 간격으로 2번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릴레오가 격주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고 뭐 준비를 그렇게 막 짜임새 있게 오래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뭐 저도 유튜브는 처음이고 또 제가 좀 갑작스럽게 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하던 일을 줄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좀 익숙해지면 그래도 매주 녹화를 한다든가 또 무슨 큰 일이 갑자기 생기면 호외 방송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이제 매주 녹화로 갈 수 있어서 네. 조금은 더 지금 체제로 가고 머지않은 미래에 매주 녹화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이게 재단의 후원자들은 좀 넣으셨을까 하는 그런 또 관심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노무현 재단 후원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이 방송 나오고 나서 한 1,000명 넘게 좀 증가한 걸로 그렇게. 이사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예. 다들 저도 많은 기자분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런 이 폭발적인 반응 예상하셨던 겁니까? 뭐 좀 될 거야 그런 생각은 했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회 방송까지 나가고 나서 구독자 수 30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측을 내심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1회 나가고 하루 만에 40만 명 이렇게 돼서 많이 기다리셨나 보다 이런 시사교양 방송을.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뭐죠 이 로고 캘리그라피 요 네. 뒤에 요 네. 알릴레오요. 요거 만들어 주신 분이 이제 허수연 님이고요. 그럼 또 알릴레오 하는 네. 그 시그널 뮤직 있죠. 네. 오프닝 알릴레오. 예. 네. 그 윈터플레이 이주환 씨가 해 주셨는데요. 이런 제작에 참여하신 예술가들의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 네. 이런 것들도 역시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정말 그분들의 역할이 빛날래요. 예. 빛날래요. 아 정말. 예. 네. 칭찬할래요. 그만. Alileo, Alileo, Alileo you. 자 이제 이 정도로 우리 네. 두 번 방송을 내보내고 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받은 반응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는 눈이 이렇게 많으니까 약간 좀 저도 더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신 손님은 긴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 보시죠. 지금 이 서류 자료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사실 오늘 우리가 알릴레오가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 토론도 경제 토론은 시청률이 안 나오거든요. 네. 관심은 다들 많다고 그러는데 다루면 안 봐요.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 1시간짜리 방송 2개를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을 다루게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끊지 마시고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예, 그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그래프나 통계표도 띄워드리고요. 네. 또 오디오로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설명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태호 일자리 수석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자리 만들래요. 일자리 수석 비서 정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빵 반갑습니다. 터졌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 아, 그 옛날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그 캐치프레이즈를 참여정부에서 내건 적이 있었는데요. 정태호 수석은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고 대통령인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대신 물어봐 드려요. 대통령 대신 기분으로 이 보고를 받아보시고요.
일자리 만들기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우며 왜 이렇게 빨리 성과가 안 나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문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정태호 수석께서 이제 출연한다고 하니까 네. 어떤 분 말씀이 이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 섭외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가라. 네. 나갈래요. 이렇게 해서 나오셨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입니까? 이거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사실은 그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저는 섭외를 받았을 거예요. 그럴 때 아마 대통령하고 저하고 이심전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간에 그 섭외를 제가 받았을 때는 우리 국민들께 우리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오해가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오해가 있는지 좀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차차 알게 될 거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나 1분만 드릴게요. 나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하세요? 사실 뭐 일자리 수석은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할 수 있죠.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이나 모든 것이 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들하고 관계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또 뭐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또 부처가 있어요. 그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소관부처로 돼 있어요. 예, 소관부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혁신 창업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 혁신이죠. 중소제조업 혁신, 자영업 대책 그런 것들 만드는 걸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영업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자영업자죠. 계속 저희 매일매일 이렇게 뵈면 저도 일자리가 하나 생기는 겁니까? 제가 일자리 수석 되니까 사람들이 전화해 가지고 나 일자리 좀 소개 좀 해줘. 그래서 나는 일자리 만드는 사람이지 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는데 거기에 꼭 따르는 말이 야, 너 고생하겠다. 지금 사실 배 소장님 어때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나 이런 것들 중에 다른 분야 지표들은 다 괜찮은데 이 경제 일자리 쪽이 지금 나쁘지 않나요? 데이터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11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인데 정부 중요 분야별 평가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도 잘하고 있다. 근데 이 고용 노동만큼은 일자리인데 잘하고 있다가 25%, 26%, 잘못하고 있다가 55%인데 이런 평가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정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네. 인식조차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지난번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들 질문에 가장 힘든 게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자리를 마음껏 못 만든 것이 가장 아프다 이 말씀을 하셨죠. 기자회견 때도 맨 앞에 그 예, 얘기하셨죠. 그 말씀하셨죠. 예, 지금 그 고용 그 지표가 이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우선 뭐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었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이죠. 사실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대통령을 모시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그 송구스럽고 저희들이 아니고 일자리 수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코너로 모시는군요. 어떤 그런 건데 뭐 그 심각성, 엄중함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참모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는 좀
또 좀 균형 잡힌 그런 또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그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국민들께 보고 드리려고 여기 오셨는데요. 예. 우선 좀 가볍게 답변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 드리죠. 역대 정부 지난 한 25년간 이렇게 보면 실질 경제 성장률 지표를 볼 때 일단 뭐 경제는 지금 성장이 안 돼서 일자리가 안 생긴다. 이런 주장이 일반적이잖아요. 네. 거꾸로일 수도 있죠. 일자리가 안 생겨서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표상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이 이제 계속 낮아져 왔어요. 그 지금 화면에는 그래프를 띄워 드릴 텐데요. 이게 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오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3% 뭐 이렇게 빠듯한 정도의 성장률을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작년도 금년도 추정치 그렇게 3%에 약간 못 미치거나 뭐 그렇게 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이 지속적인 실질 경제 성장률의 하락 이거는 지금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최근 20년 동안을 보면은 뭐 5번 정도의 정권이 있었다고 보면은 평균 1년에 한 1.2% 정도씩 정권당 1년 1.2% 정도씩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0.2% 정도씩 예. 떨어집니다. 해마다 예.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 안 좋다 그러는데 성장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가 좋다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자리도 어차피 경제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쉽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산업 구조가 자동화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여기서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데 배 본부장님 이 설명 들으니까 그런 의문 안 드세요? 왜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할까? 궁금합니다. 네. 혹시 뭐 현재 갖고 계신 답이 있으세요? 그게 있다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걸 제가 밝혀냈다면 뭐 다른 자리에 가 있겠죠. 예. 네. 그게 뭐 그냥 사실은 경제학에서 기초 이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네. 국민총 생산, 실질 생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몇 명이 일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일했냐 그리고 얼마나 생산적으로 일했냐 그거에 좌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적으로 일하느냐를 결정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자본을 결합했느냐 얼마나 높은 기술 수준으로 무장했느냐 그런 게 이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네.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돼 왔어요. 그 이유는 우선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요. 그 15세 이상을 보통 생산 가능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로 치지만 실제 우리가 노동시장에 입직하는 거는 20살 25살 이 정도에 입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마다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숫자와 나가는 숫자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서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고 있어요. 점점 줄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은 덜 되는 거죠. 생산 증가율은 떨어지는 거죠. 네, 떨어지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것을 그런데도 성장률이 또 20% 3% 되는 거는 생산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더 많은 장비, 자본과 결합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래서 네. 그것이 인구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다 커버할 정도로 높으면 네. 그럼 고도 성장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기술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되게 이런 요소 때문에 지금 모든 산업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돼 왔던 거거든요. 인구 구조도 거의 다 네. 우리하고 똑같은 양식을 거쳐. 그래서 경향적으로 계속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의 패턴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면 네. 성장률이 저하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이것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제 이 비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노동시장 상황, 그 고용 상황, 일자리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이걸 알려면 우리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면 저울에 올라가야 되는 제 것처럼. 몸무게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 말하자면 저울이 있어야지 달아보니까 그게 지표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떤 저울을 써서 달아야 내 몸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냐 이런 것처럼 어떤 지표를 봐야 현재 내가 취직이 어려운 게 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의 문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고용률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증가 수 이 두 가지를 쓰던데 그거 지금 어때요? 그 두 가지 상황이? 고용률하고 이제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수를 이제 발표를 하죠. 2018년의 경우에는 약 2,68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면은 9만 7천 명 정도 취업자 수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2018년 그 취업자 증가 수만을 놓고 보면은 대단히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또 이 15세, 64세 이 사이에 보통 우리가 고용률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고용률은 또 보면은 66.6%입니다. 똑같아요. 2017년하고 2018년이.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률 측면에서 보면은 큰 변화가 없고 취업자 수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기대만큼 늘질 못했고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취업자 상황을 고용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보려면은 취업자 증가수로 보기보다는 고용률을 보는 것이 오히려 취업자 증가 그 고용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OECD에서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도 그 고용률을 중심으로 국가 간에 비교를 하고요. 더더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을 중심으로 봐야 좀 고용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률 중심으로 보고 보조 지표로 취업자 수를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수를 해보면 아니 고용률은 오히려 조금 미세하게 올랐는데 일자리 숫자는 왜 줄었어? 또는 일자리 숫자가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난 증가폭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어떻게 고용률은 오히려 조금 올랐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인구 문제라는 거죠. 예, 인구 문제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죠. 특히 2018년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에서 한 6만 명 정도가 줄은 걸로 나오는데 올해는 그게 이제 12만 명으로 줄고요. 내년에는 또 24만 명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취업자 수 증가에 이제 제약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2018년 경우에는 좀 또 다른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좀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조선업 같은 경우가 세계 그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이제 구조 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GM 사태에서 우리가 보듯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또 큰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은 뭐 많을 때는 거의 뭐 한 10만 명 정도의 취업자 감소가 나타났거든요. 뭐 이 외에도 보면은 이제 특히 우리 이 일자리 감소 부분에서 도소매하고 음식 숙박업 쪽에서 많이 또 줄고 있는데 그거는 사드 사태 이후에 특별히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한 800만 명이 오던 게 400만 거의 뭐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도소매 특히 음식 숙박 쪽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소비 패턴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쇼핑 이게 이제 워낙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7년 대비해서 거의 28% 정도의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소매 쪽에 직격탄을 맞는 오프라인 쪽에서 그런 또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구조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서 그 취업자 증가의 한계로 특별히 이제 2018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자리 정책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2018년 기울여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고용률
그다음에 취업자 수 증감 그리고 인구 증감 이 세 표를 쭉 늘어놓고 보면요. 재밌는 게 이 정도로 빠르게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못 느껴요. 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를 보면 15세에서 64세까지 이게 이제 국제 비교를 할 때 쓰는 그 데이터예요. 그죠? 네. 15세에서 64세. 이게 2014년도에만 해도 23만 6천 명이 증가했어요. 근데 작년에 2만 1천 명 증가했고요. 금년에 6만 3천 명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5살에서 64까지요. 네네. 여기가 절대 숫자가 감소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6만 3천 명.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층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금년도에만 13만 3천 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왜 이해되죠. 일자리 증가 폭은 이렇게 줄었는데 고용률은 유지되고 있거나 뭐 큰 변화가 없느냐.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이 이렇게 금년도에 13만 3천 명이나 줄었는데 이게 왜 취업이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까? 그렇죠. 지금 그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체감적으로도 취업이 잘 되면 아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15에서 29세의 청년층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 좀 예전보다는 경쟁이 덜하니까 취업하기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네.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 취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근데 왜 그렇지 못하냐?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취업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요. 또 이제 근로 환경도 되게 열악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고용률이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이쪽의 고용률은 이제 2018년에 42.7%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은 0.6% 정도 올랐고요. 실업률로 보면은 약 9.5% 되는데 뭐 그전에 한 10% 되던 게 이제 9.5%로 됐습니다. 전년비로 보면 한 0.3% 정도 하락했고요. 뭐 취업자 수로 보면 한 9만 5천 명 정도가 증가됐죠. 이걸 좀 좁혀가지고 25에서 29세 가장 이제 일자리가 필요한 시기죠. 이쪽을 보면 이제 고용률은 한 70.2% 되는데 전년 대비로 보면 무려 1.5% 이상이 고용률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은 8.8% 정도 되죠. 이거는 정년 대비 보면 한 0.7% 정도 하락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세 특히 25세에서 29세는 취업자 수가 11만 6천 명 정도 증가했어요. 네. 고용률도 70%가 넘었고요. 그런데도 체감 취업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이 되게 높고요. 비록 2018년에 고용률이 올라가고 또 실업률이 좀 떨어졌기는 했지만 이게 이 청년들의 그 고용 문제를 전혀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개선의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정부가 추진했던 그 청년 고용을 그 일자리를 위한 특별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고요. 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거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기존보다 한 명 더 고용할 때마다 정부가 어떤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2년 3년 동안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작년에 9만 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이게 인기가 있어 가지고 12만 8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혜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원래 5만 명 정도가 기존에 목표를 세웠는데 이미 조기에 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그거를 10만 명으로 늘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또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이게 청년 그 고용률을 높이고 또 실업률을 떨어뜨리는데 이 제도가 이 특단의 제도가 저희들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에는 이 제도를 좀 더 이제 배가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 그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는 2배로 늘려가지고 올해 18만 8천 명 아마 제가 볼 때는 20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경우는 한 25만 명 정도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뭐 다른 대책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청년들을 위한 이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그 작년에 청년 고용 문제 뭔가 개선의 계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뭔가 그 개선의 효과를 훨씬 더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IDA라고 그래서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라고 해서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중소기업이 급여가 약하잖아요. 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그런데 그 청년들한테 돈을 더 주라 그러면 지불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채용을 꺼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원래 자기들 급여 주던 대로 이제 채용을 하고 그러면 고용장려금을 얹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중소기업 취직한 청년들의 이 실제 소득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중에 일부를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같이 매칭 펀드를 넣어줘서 일정 기간 이상 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 3천만 원 정도의 이 이제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고 그 돈은 약간 사용에 제약을 강하죠. 그냥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개발이나 또 새로운 취업 준비나 창업이나 혹은 자산 취득이나 이런 게 쓰도록 이제 약간 규제를 가하는 이런 제도인데 많이들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네. 우리가 한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청년들의 특히 중소기업 취업을 이제 진작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그 청년들이 그 직장 자체에 아주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들이 좀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러나 제가 또 현장 일자리 수석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이제 많이 나가 보는데 의외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족을 하십니다. 되게 이분들이 고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들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청년들 이제 고용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이 제도를 통해서 꽤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 쪽은 대개 신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잘하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쪽에 이제 자금이 부족한데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좀 반응은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제도는 그 고용을 순정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1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면은 101명을 고용할 때만 지원합니다. 만약에 99명이 됐는데 한 명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지원을 안 하죠. 출발점에서 한 명 더 추가할 때마다 지원이 되는 제도죠. 순증을 해야. 네, 순정을 다른 해야 사람 자르고 그 사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9만 명을 목표로 했으면 9만 명이 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만 명이가 그렇게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배 소장님이 그 이제 아무리 그 취업을 활성화하려고 그래도 이제 청년 취업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취업을 한 회사도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또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회사가 있긴 한데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역시 근데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 일자리에 대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으려면 그 사람을 뽑아서 공급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시장 수요가 또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가 할 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배 소장님 이 데이터를 보시면 금방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199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를 비교한 건데요.
이 통계청에서 하는 전국 사업체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사를 보면 이 산업별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전체 취업자 중에서 몇 %가 그 분야에서 일하냐. 이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은 비중이 서비스업이 가장 늘어났죠. 그렇죠. 그건 제조업은 감소됐고요. 또 노동 집약 제조업은 더 감소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산업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마냥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그런 실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오디오 듣는 분들 위해서 안내를 드리면 6분야로 산업을 나눴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중에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여섯 분야로 나눴는데 우선 제조업을 봐요. 제조업, 일반 제조업과 그 중에서 노동 집약 제조업 이걸 나눠서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에서도 그러니까 사업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라 해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뭐 회계사, 변리사, 그렇죠. 뭐 법무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가 좀 특허 관리 뭐 그다음에 콘텐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그다음에 로컬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가 식당, 술집 뭐 숙박업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이제 로컬 서비스업이에요. 이렇게 나눴는데 제조업을 보면 1995년도에 전체 취업자 중에서 27.2%가 제조업에 있었어요. 근데 2016년에는 19.2%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분야 중에서 비즈니스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은 1995년에 11.2%였는데 2016년에는 18.2%예요. 여기 7% 증가했고요. 늘어났죠. 비중이. 네. 근데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업은 95년도에 12.4%였던 것이 2016년에는 18.3% 여기도 약 6% 증가했어요. 로컬 서비스 이게 이제 자영업 문제하고 관계 있는데요. 이게 음식, 도소매, 숙박업 이런 것들인데 이게 40.1%였던 것이 1995년도에 2016년도에 약 21년 동안 36.2%로 4.1%포인트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 트렌드를 보면 앞으로 어디에서 일자리가 생길 거냐라고 말할 때 제조업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는 비즈니스 서비스업하고 의료교육 공공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리를 못 만들면 그 다른 로컬 서비스업이나 혹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안 감소하는 나오겠죠. 일자리보다 이 성장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 실업대란은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사업 분야별로 특히 집중하는 분야가 있어요? 지금 뭐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그 제조업 부분은 20년 동안에 보면 한 4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1년에 한 15,000명, 40명 한 15,000에서 한 2만 예. 정도씩 줄어들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서비스업 부분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건데 결국은 일자리 정책은 한 두 가지 정도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제조업 부분에서 자꾸 줄어드는 이 추세를 좀 이렇게 멈추거나 좀 느리게 가는 정책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서비스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이제 늘려야 되는 그런 이제 방향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펴자 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게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저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이 ICT를 결합해서 제조업의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정책을 크게 이제 하나를 하고 있고요. ICT라는 거는 그 무슨 뭐 그야말로 이제 컴퓨터, 예. 인터넷, 뭐 이동통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인공지능 이런 거 다 결합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건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보니까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징이 수출과 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공장 자동하고 좀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가장 그 적정한 상태에서 생산을 하고
또 뭐 유통을 하게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력이 생기니까는 이게 매출이 늘어져. 늘으니까는 이제 고용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특히 중소제조업체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 정부 내에서 지금 3만 개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창업 쪽이죠. 창업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혁신 모험펌들이 2022년까지 10조 원을 만들기로 돼 있고 취임하자마자 그 모태펀드는 우리 참여정부 때 만든 겁니다. 그걸 이제 8천억을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모태펀드는 인큐베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자본이 없으니까 설비도 없고 하니까 자기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돈 징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이제 투자를 경우 하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일종의 이제 마중물되는 돈을 펀드를 만들면은 이게 이제 벤처 캐피탈이 를 정해서 그쪽에 이제 돈을 태워주면은 민간 자본하고 합쳐가지고 좋은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 거죠. 출자를. 투자. 투자. 스타트업. 창업 투자. 네. 창업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제로 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3조 5천억 정도 3조 5천억 정도 될 정도로 역대 최고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됐죠. 누가 수석해서 나오시면 이거 좀 꼭 물어봐 달라. 이제는 알릴레오가 뭐 이 정도 수준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나갔던 공장 다시 들어오게 해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리쇼링인가요? 리쇼링. 예, 그 리쇼링 정말 중요하죠. 미국이 성공을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디다스를 국내로 다시 유치하는 그런 리쇼링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우리 뭐 용어로는 유턴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유턴 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들 우리도 작년에 11월 29일 날 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또 고용보조금의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또 뭐 국공유주 재산 이런 것들을 30년간 장기 임대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저는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보다 저는 더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광주형 일자리가 그런 리쇼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기업인들 만나보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요. 그게 이제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감한 그 혜택들을 주고 그리고 이제 노사 민정 합의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 활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제2, 제3의 광주 일정으로 늘어나면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그 리쇼링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거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얼마나 잘 추진되고 이걸 통해서 일자리가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수석께서는? 어떤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공장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예, 그럴 겁니다. 그 실제로 그 광주형 일자리 내용을 보면은 10만 대 그 완성차를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다 완성이 되고 이제 나중에 뭐 부품 업체까지 이렇게 다 결합이 되면은 직간접 고용이 10,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광주에서 보면은 획기적인 고용의 정대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그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공장을 지은 마지막 해가 1996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면은 23년 만에 현대가 국내에 처음으로 공장을 짓는 거예요. 이거는 리쇼링하고 비슷한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기업들이 그 해외로 나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보통 우리는 인건비가 비싸서 나간다 그러지만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렴한 인건비를 이제 가성비 좋은 노동력을 찾아서 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동기고 그다음에 그 현지에서 현지화 전략을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판매 시장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 부가적인 요인 때문에 가기도 하는데 그럼 돌아오게 하려면 나갈 때보다 더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광주형 일자리 경우는 우선 임금 수준이 기존의 자동차 공장보다 훨씬 낮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그런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지원 조처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생활상의 요구들이 임금 인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보육이나 뭐 이거를 비롯한 그런 공공 서비스를 같이 결합을 해 넣어서 말하자면 임금 수준은 낮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다른 공장보다 그러나 그 삶의 질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생산비를 줄여서 가격 경쟁을 확보하는 이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 그게 광주 한 곳에서 성공한다면 그러면 지금은 광주형 일자리 아직 뭐 다 합의가 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대구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뭐 청주형 일자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는 뭐 기업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엄청 관심이 많은데 지난번에 거의 뭐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뭐 조항 딱 하나로 합의 못 이르질 못했는데 아마 지금 열심히들 그 협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은 뭐 군산이라든가 구미라든가 대구라든가 여러 곳에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되면은 뭔가 이 큰 전환점이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비껴 가실 수 없는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아까 이 우리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나 설명을 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또 자영업도 여전히 있는데 이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는데 늘까 할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을 좀 유예하자. 결국에는 1월 1일 날 시행이 됐는데 그걸 보면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44.1%. 왜 연기하냐? 연기하지 말자가 44.4%로 나왔는데 진짜 팽팽하네. 네. 진짜 팽팽하죠. 근데 이게 팽팽한 데는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든 후보들이 다 이 최저임금 인상을 다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뭐 저임금 노동자 수가 한 25% 정도 된다고 하니까 OECD 국가에서는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 건데 저희들이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나서 국정부 차원에서 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을 사실 발표하고 또 잘 집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좀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지금 당장의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내수 활성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내수가 좀 부족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내수 창출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신을 합니다. 네. 자, 최저임금 이게 뭐 이제 지금 우리 이제 2시간 동안 할 건데 지금 1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걸 보면 좀 거시적인 문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최저임금까지 지금 왔습니다. 핫 이슈는 이 최저임금이죠.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의 너무 빠른 인상으로 인하여 네. 경제가 위기에 처했고 일자리가 파국이 왔고 네. 그리고 나라 망하게 생겼다. 지금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죠. 그리고 일자리 수석으로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이 견해에 대해서 일단 총괄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요. 예.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저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건비가 오르면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겠죠. 장사도 안 되는데 인건비는 올라가고 뭐 누가 더 고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과학적인 또 이론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은 참 논란이 그 이론들이 분분합니다. 그 결론들이.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은 이게
최저임금의 인상 그 자체만 가지고 일자리 관계들을 막 연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관련된 보완 대책은 없는 그런 그 조건에서 연구 결과들인데도 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와의 관계 뭐 감소냐 증가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참 재미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있죠. 거기서 나온 연구를 보면은 그 연구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전제로 가지고 해보니까 고용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에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 정부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일자리 안정자금 이걸 제대로 집행하는 걸 또 그 전제로 해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오히려 고용이 늘고 그다음에 성장도 또 느는 걸로 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이 결과를 우리가 뭐 100% 맞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완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수 활성화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이런 또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보완 대책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것 이게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 통계가 있지 않아요? 사업자 통계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산업 분류해 봤지만 되게 사업 서비스업이나 그 이런 데는 최저임금 적용자가 적은 편이고요. 보건복지 뭐 이쪽에 요양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그 적용을 많이 받아요. 제일 직격탄을 받는 게 사실은 숙박, 음식, 도소매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판매직하고 뭐 이런 데들인데 우리 자영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혼자 하는 자영업이 있고 그러면 고용원을 두고 하는 자영업이 있고 그럼 폐업하면 국세청에 빨리 세금 안 내려면 빨리 폐업 신고를 하잖아요. 창업하면 창업해서 또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면 특히 자영업 분야에서 영세 중 자영업 분야에서 그러면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혼자 하는 자영업자의 그 창폐업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계청에서 매달 그 고용 통계 발표를 할 때요. 거기에 그 자영업자에 관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 자영업자 통계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자영업자 숫자는 아마 560만 명에서 570만 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서 대략 한 400만 명 정도는 1인 자영업자고죠. 그러니까 고용 없는 자영업자고 그리고 직원을 데리고 있는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한 뭐 16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그 고용 통계를 보면은 직원이 없는 그런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수가 계속 감소를 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그 계속 숫자가 늘어납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인데 최저임금을 이제 사람을 써서 주방에도 일을 시키고 또 이제 홀에도 일을 시키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어서 좀 그런 힘든 그 음식점이라든가 어떤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게 236만 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65만 그 사업소에 264만 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만큼 뭔가 도움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좀 별개로 이런 경우는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또 많은 식당이나 이제 그 뭐 소매점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들로서 사실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임금하고는 또 관계없는 또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게
그 자영업자를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로 해서 이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예요. 이걸 보면 자영업자 수가 고용원이 있든 없든 대폭 줄어들었을 때가 2016년이에요. 상반기요, 특히. 2016년 상반기 하반기를 통틀어서 꽤 숫자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높았을 때가 거의 167만 명 정도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있었는데 아주 떨어졌을 때 153만 명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15만 명 가까이 네. 그 줄어들었어요. 이 2016년도에요. 그리고 그 뒤에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2017년 하반기에 와서 막 증가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계속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는데도 2018년도에 많이 증가했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데이터는 거꾸로 여기는 2017년도에는 늘다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없으면 영향을 안 받죠. 그렇죠. 네. 고용원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데 이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된 2018년도의 경우 2019년도 또 이제 폭은 좀 더 프로테지는 좀 적지만 또 올랐고 근데 2018년도에 이렇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들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큰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요. 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석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존력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1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영세하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바로바로 이렇게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전까지 보면 한 6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보면 1년에 한 6만 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자영업자 대책 같은 경우는 이런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그런 데 이제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배 소장님, 네.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응, 네. 찬반 이런 것들이 그 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죠. 있어요?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인상해야지.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저마저도 여론을 다루는 저마저도 관련된 분석 또는 관련된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는 이 자영업층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부정적인 의견인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자꾸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인지 저는 궁금한데 또 하나의 조사 결과가 이 우리 사회의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 안 좋다는 평가가 압도적이거든요. 예, 저는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실 거는 분명하죠. 그러나 바로 저희들이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보완 대책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난 작년 12월 20일에 저희들이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 자영업자들과 함께 한 3개월 동안 같이 준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대단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 상품권을 2조 원을 발행하는 것도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지역 상권 르네상스 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도 있고요. 뭐 지나 그 전에는 저희들 카드 수수료를 뭐 대폭 인하시켰던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여하튼 또 임대차 보호법 되게 중요하죠. 이런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정책의 핵심적인 지향점은 자영업자가 그냥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그런 걸 도와주는 정책을 이번에 자영업자하고 같이 만들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책들을 저희가 지금 제가 일자리 수석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잘 집행되게 하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자영업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자영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살짝 확인하고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휴수당 문제요. 그러니까 이제 주휴수당 문제는 제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안 주고 있었던 데가 엄청 많구나. 주휴수당 지급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나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그전에도 법적으로 줘야 됐지만 이제는 더 명시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휴수당 때문에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오른 거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팩트체크를 할 사항인데 주 15시간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를 주게 돼 있잖아요. 네. 주휴수당을. 네. 그러니까 15시간 일하고 8시간 줘야 된다. 8시간 어치를 줘야 그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14시간만 일 시킨다. 15시간을 안 채우려고. 15시간 채우면 하루치를 줘야 되는 줄 그럼요. 알고. 그렇지 14시간 30분만 일 시킨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 40시간을 일을 해야 하루치 8시간분을 치. 주는 거고 네. 15시간 이상을 예를 들어서 20시간을 일했다 그러면은 4시간치를 그러니까 40시간에 반이니까 비례하는 것이네요. 네, 네. 비례적으로 이게 주게 돼요. 그렇죠. 15시간을 했다. 그럼 네. 하루에 3시간이잖아요. 닷새 그렇죠. 동안. 네. 그러면 주휴수당도 3시간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8시간치를 줘야 되는 줄 알고 네. 주휴수당 때문에 난리 났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오해가 주휴수당이 이번에 뭐 새로 생긴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시간 일해도 하루치를 다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뭐 잘 아시다시피 1953년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1988년도에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때부터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늘 계산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한 거는 그런 오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를 시행령에 반영한 것 그러니까 현실화 시켜준 것 외에는 새롭게 뭐 도입되거나 추가로 뭔가 부담을 주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어렵죠. 일자리 네. 경제의 문제는 이게 긴 시간 이야기해야만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어를 조금만 더 쉽게 용어를 바꾸어서 쉽게요?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정부에서. 이제. 네. 정부에서 주휴수당보다는 좀 더 쉬운 용어로. 네. 예, 뭐 하여튼 그 네. 좀 노력해 보시고요. 법 예.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원래 이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다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자리의 양을 주로 따졌는데 그러면 취업이 돼 있는 사람은 좀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또 이 급여나 근무 환경이나 복지는 좀 더 나아졌냐 이런 일자리의 품질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그럼 정부가 아까 일부 얘기가 나왔으면 일자리 예산을 전체를 얼마를 쓰고 있고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신문에서는 뭐 그냥 차라리 1인당 나눠줘라 그러면 몇 명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가 그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자영업 대책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언급하셨는데 자영업 대책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섞어가면서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다음 회에서 1시간 동안 더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계속 가는 그렇게 거예요. 하겠습니다. 예, 그 잠시 보내드리고요. 저희 격주로 녹화하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네. 저희 숨 좀 돌리고 예. 그리고 다음 회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히 그 전반전을 함께 치르신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경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알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더 많은 주제를 나누시도록 저는 놓아드리고 저는 갈래요. 예, 그 제가 시작할 때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진행하면서도 계속 자료 뒤적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명색이 대학원까지 경제학을 한 사람인데도 왕왕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기 어려워서 헤맬 때도 있고요. 정부의 정책을 봐도 왜 저런 정책을 만들었을까를 잘 알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자정의 이 시사교양 알릴레오에서 좀 어렵긴 하지만 경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일단 도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요. 반복 시청 매우 바람직합니다. 원래 학교 공부도 예습 복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습은 없었지만 복습은 더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 짓고 일주일 후에 25일 금요일 자정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모에 좀 신경 쓰나 보시겠어요? 비주얼에. 더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맞아. 내가 사진 제일 안 나오는 사람이야. 뭐 그건 원판 불변이 없기 때문에.